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애청자 여성입니다. 지나간 저 인생사를 돌아보기도 할 겸 자서전을 쓰듯이 정성껏 사연을 보내드리오니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쪼록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친정은 조선시대 때부터 대대로 대장간장인 가문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장장이 집안이었던 거죠. 기술자를 천대하는 풍토가 심했던 조선시대의 사회 분위기상 저희 친정은 대대로 가난도 면치 못했고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집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의 선조님들께서는 저희 가문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의 손에서 만들어진 각종 농기구들이 없다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 굶어 죽는 백성들이 지천에 널리게 되었을 테니 비록 우리 집안이 천대를 받을지언정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뜻깊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말이죠. 그러한 자부심은 가업의 후계자인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친정아버지께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도 탁월하셨고 도전정신도 아주 투철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해주셨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난한 국가지만 미래엔 분명 다를 거란다. 장차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기계 산업이 발전하는 국가가 될 거야. 그럼 우리 집안처럼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구상하고 계시던 건 원래는 쇠붙이를 녹여서 농사기구나 일상용품들을 만드는 곳에 불과했던 저희 대장간을 기계부품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만 친정아버지께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끝에 마침내 금속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아버지께서는 앞으로의 세상은 배운 여자가 대접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면서 외동딸인 저를 지역 상업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 주셨습니다. 당시엔 딸 자식은 살림미천이자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딸 자식의 미래와 가문의 미래 모두를 위해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저의 공부 뒷바라지를 시켜주셨던 거죠. 외동딸인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나오면 장차 가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아버지의 해안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 밑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한 제 또래 직원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 직원이 성격도 아주 성실한 데다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스스로 깨우치는 등 장래가 아주 전도유망하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을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보내주셨고 저에겐 따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녀석이 서울에서 편지를 보내왔더구나. 다음 학기 등록금이랑 기숙사비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더라고. 이번 시험에서 수석 자리를 차지해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이랑 기숙사비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하지 뭐니. 혹시 넌 그 녀석을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설마 중매를 서주시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셈이지. 서로가 좋다면야 그 녀석을 우리 가문의 사위로 들일 생각이란다. 너희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가업을 이어받는다면 장차 우리 가문을 아주 크게 성공시킬 수 있을 거야. 친정아버지께선 당신께서 직접 일종의 중매를 서주셨고 저는 그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던 바로 그 해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부의 결혼식 당일은 친정아버지께서 당신만의 해안을 바탕으로 저희 가문의 번영을 위해 마련한 모든 기틀이 완성이 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아버지께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설립하신 금속 가공 공장과 그 공장의 경영에 보탬이 될 상구 출신 외동딸과 명문대 공대 출신 능력자인 사위가 한데 어우러진 덕분에 저희 가문의 미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난 셈이었거든요. 비록 저희 친정아버지께선 한평생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던 바람에 다소 이른 나이에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셨지만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기틀은 저희 부부에게 고스란히 물려져 내려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문의 정식 후계자가 되어 아버지께서 설립하신 금속 가공 공장을 본격적으로 크게 발전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저는 공장의 운영과 경영을 도맡았고 남편은 명문대 공대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늘마저도 저희 부부를 돕는 것만 같았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기계 부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친정아버지의 해안처럼 우리나라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딱 맞아떨어졌던 덕분에 저희 공장은 순조롭게 성장해서 자사 공장을 무려 3곳씩이나 보유하고 있는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제1공장부터 2공장까지는 경기도에 있었고 마지막 3공장은 지방에 설립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설립된 3공장은 당대로서는 최신식 설비와 기술이 적용된 곳이었으니 저희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이 바로 3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3공장의 공장장으로 누굴 내려보낼지 몇 날 며칠을 고심한 끝에 저희 남편의 대학 동기들 중 가장 뛰어났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의 고향 또한 3공장이 설립된 바로 그 지역이었으니 그야말로 더 바랄 것 없는 최고의 적임자였습니다. 아무튼 이후로도 3공장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가장 최신 기술과 설비가 늘 제일 먼저 적용되는 곳이 되었으며 저희 남편이 개발한 신기술 또한 언제나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부와 회사 입장에선 바로 그 3공장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물론 제가 무턱대고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공장을 3군데씩이나 설립하는 일을 추진한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아주 든든한 곳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당시 저희 회사의 생산품들이 납품되는 주요 거래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었고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 또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만큼 공장을 3군데씩이나 설립할 만한 명분과 여력은 충분한 것을 넘어서 차고도 넘치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는 남편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뛰어난 기술자일 뿐만 아니라 심성까지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온갖 고생을 다 겪어가며 어렵게 신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이런 결정을 내려주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번에 특허받은 기술을 회사 명의로 양도하겠다고? 저번에도 회사 쪽으로 기술 특허를 넘겨줬었잖아.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내 가치를 알아보시고선 대학도 보내주시고 학비랑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해 주셨잖아. 그러니 내가 개발한 기술들은 당연히 우리 회사 쪽으로 양도를 해야 마땅한 일 아니겠소? 더군다나 우리 회사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큰 뜻으로 장인어른께서 한평생 일궈 오셨던 곳인 만큼 나도 사유로서 장인어른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개발한 기술을 우리 회사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거고.
회사가 번창하는 길이 장인어른의 뜻을 이어받는 길이니까. 이처럼 경영자인 저와 핵심 기술자인 남편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했던 만큼 저희 회사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는 부모로서도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슬아의 세 아들들을 모난구석 없이 아주 잘 키웠거든요. 특히나 저희 막내 아들을 향한 지인들의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를 반씩 쏙 빼닮아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시험만 봤다 하면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오는 모범생이었거든요. 심지어 막내 아들의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회사, 그러니까 저희 친정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었죠. 저희 부부로선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었고요. 이처럼 당시 저희 부부는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별다른 우여곡절 없이 순탄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아주 다급한 소식을 하나 전해왔습니다. 방금 연락이 왔는데 내 친구 훈섭이랑 재수씨가 나란히 응급실에 실려갔고 둘 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래. 삼공장에 계신 공장님 부부가 위독하다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래? 설마 공장에서 무슨 사고라도 있었던 거야?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고 둘이 같이 출근하던 도중에 덤프트럭이랑 교통사고가 났나 봐. 당시 삼공장은 저희 회사에서 여러모로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였고 공장장님은 그 중요한 역할을 훌륭하게 도맡아 주시던 분이었기에 갑작스런 교통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저희 부부는 만사 제쳐두고 곧장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지방까지 먼 길을 달려가는 동안 공장장님 부부가 모두 숨을 거두게 되고야 말았죠. 공장장님 부부가 세상을 떠나게 되신 일이 저희 부부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충격이었던 건 저희 부부가 회사의 경영자였기 때문만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물론 경영자로서 공장장님처럼 유능한 인재이자 조력자를 떠나보냈다는 사실에 당연히 가슴이 아팠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적인 참담함과 슬픔을 훨씬 크게 느꼈거든요. 저희 부부와 공장장님 부부가 평소 자주 왕래하며 각별히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남편과 공장장님은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고요. 이처럼 저희 부부는 공장장님 내외의 사고로 인해 극심한 슬픔에 빠져들었는데요. 심지어 공장장님 부부의 장례식마저도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판 5분 전인 장례식장은 살다 처음 봤어요. 당시 공장장님 부부에겐 저희 막내 아들과 동갑인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 작은아버지랑 고모라는 작자 둘이서 상주인 조카딸한테 위로를 해주진 못할 망정 한날 한시에 부모를 잃은 조카딸이 버젓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움박질이나 벌이고 있지 뭐예요. 오빤 출가회인이란 말도 못 들어봤어? 난 시집 갔으니까 이제 시댁 식구라고. 근데 오빤 왜 자꾸 나한테 쟤를 데려다가 키우라고 하는 거야? 난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오빠가 데려다가 키워. 요즘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없이 사는 나더러 조카딸까지 걷어 키우라는 거야? 부잣집에 시집 잘 가서 돈 걱정 없이 지내는 네가 데려다가 키워야지. 아 몰라. 전현 함부로 데려갔다간 나까지 시부모님한테 소박 맞을 수 있으니까 오빠가 데리고 가던지 고아원에 데려다 놓던지 마음대로 해. 그런 총각을 도저히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저는 그 집 작은아버지와 고모라는 작자를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추태죠? 공장장님네 딸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부모를 모두 잃은 조카딸을 보듬어주지 못할 망정 이런 추태까지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 그렇게 우리가 못마땅하면 그쪽이 데려다가 키우시던가요. 큰 회사 사장님이면 업둥이 하나 데려다가 키운다고 해도 주머니 사정에 큰 지장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작자들과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원래 대화라는 건 사람들끼리 나누는 건데 당시 제 눈에 보인 그 작자들의 모습은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었거든요. 금수만도 못한 것들과 입씨름을 벌여봤자 제 입만 아프게 될 뿐일 테고요. 그래서 굳이 말싸움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저는 장례를 마치기가 무섭게 우선 그 집 딸아이 소희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갈 곳 없는 소희를 임시로 보호해주기 위해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온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으로는 공장장님 부부와의 인연을 봐서라도 소희를 계속 저희 집에서 머무르게 해주고 싶었지만 막상 소희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를 테니 일단 임시로 보호한 뒤에 천천히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느냐고 말이죠. 제가 소희에게 그 질문을 한 건 소희가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부모를 잃은 상실감과 집안 어른들의 싸움을 목격한 충격을 어느 정도 추스른 이후의 일이었어요. 소희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줌마네 집에서 계속 지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아줌마랑 아저씨가 친딸처럼 아주 잘 보살펴줄게. 하지만 소희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제 생각보다 훨씬 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처음엔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아줌마도 제가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고아 신세가 되어버린 제가 불쌍하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저한테 동정을 베푸시려는 거예요? 네가 불쌍해서 보살펴주려는 게 아니란다. 소희 너는 우리 회사 공장장님의 딸이잖니. 공장장님은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셨고 그래서 난 너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을 뿐이야. 소희 너는 아버지를 꼭 빼닮아서 엄청 똑똑하잖니. 그래서 아줌마가 너의 앞길을 터주려는 거야. 우리 소희처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행여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엇나간 길을 걷게 되지 않도록 곁에서 잘 보살펴주는 건 어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거든. 그리고 우린 너희 부모님과 아주 깊은 친구 사이였기도 하고. 그렇게 말한 저는 지난날 친정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에게 장차 뛰어난 인재가 될 자질이 있음을 미리 내다보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덕분에 저희 남편이 지금처럼 뛰어난 기술자가 될 수 있었노라고 말이죠. 소희는 그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야 마침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꼭 훌륭한 어른이 될게요. 그리고 아주머니랑 아저씨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아줌마랑 약속한 거다? 그날 소희는 마침내 저희의 새 가족이 되어주었고 며칠 뒤 저는 소희네 친가 쪽으로 양육권을 받아오기 위해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소희네 돌아가신 어머니께선 원래 고아 출신이라서 친가 쪽 사람들한테만 양육권을 받아오면 되었거든요. 참 다행히도 변호사님께선 별다른 소란 없이 소희의 양육권을 받아오셨어요. 이로써 저는 소희를 정식으로 보살펴줄 수 있게 되었죠. 이후 한동안은 다시금 별탈 없이 아주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저의 세 아들들과 소희는 마치 친남매처럼 아주 우애좋게 잘 지냈고, 저 또한 소희를 포함한 모든 자식들을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친아들 셋과 소희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죠. 다만 서로 동갑인 저희 막내 아들과 소희는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부모인 저희 부부 입장에선 미소를 참지 못해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너무나도 흐뭇한 다툼이었죠. 매번 이런 식이었거든요. 야, 오소희, 너 나한테 전교 1등 뺏겼다고 억울해서 오는 거야? 그래, 억울해서 온다. 난 이번에 전교 2등 처음 해본 거라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저번 시험 때 너한테 밀려서 전교 2등 처음으로 해봤던 거라고. 그래서 맨날 밤새 공부해 다시 전교 1등을 되찾아온 거니까 너도 억울하면 나처럼 밤새 공부하면 되겠네. 안 그래도 그럴 거거든. 두고 봐. 내가 다음 시험 때 반드시 전교 1등 되찾아온다. 당시 소희가 저희 식구가 되면서 두 아이는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시험을 볼 때마다 전교 1등을 두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2등한 쪽이 억울해서 눈물을 터뜨리는 바람에 옥신각신 다툼이 벌어지기 일쑤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둘이 원소지간이 되었다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며칠 뒤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공부방에서 나란히 앉아서 둘이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서로 물어보고 대답해가면서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었죠. 이를테면 아주 우애 좋은 선의의 경쟁 관계였다고나 할까요. 그런 선의의 경쟁은 두 아이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 얼마 뒤 저희 집엔 크나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두 아이가 받아온 수능 성적표를 보니까 둘 다 서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날 저희 부부는 자식 키운 보람을 만끽했는데요. 하지만 두 아이가 나란히 서울대 입학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두 아이의 성적표가 나오고 얼마 뒤 저희 남편이 막내와 소희를 나란히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무척이나 중요한 이야기니만큼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우선 막내부터 들으렴. 다름이 아니라 아빤 네가 서울대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내 말은 대학을 가지 말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만 더 크고 넓게 보잔 얘기야. 지금은 바야흐르 세계화 시대가 되었단 말들이 많잖니. 좁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보단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너만큼 영특하고 성실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은 국내 대학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곧장 유학을 다녀오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단다. 너만 좋다면 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돌아올 때까지 학비와 재료비를 모두 지원해줄 요량이야. 그럼 저 말고 소희를 유학 보내주세요. 아버지, 저보다 소희가 100배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저희 둘 중에 한 사람만 유학을 갈 수 있다면 소희를 보내주시는 게 맞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보단 네가 훨씬 더 뛰어나지. 그리고 넌 두 분의 친아들이잖아. 그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두 분한테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유학 다녀와. 이에 줄곧 잠자코 있던 제가 소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소희, 너는 유학 가기 싫은 거니? 싫은 게 아니라 죄송해서 그러죠. 그동안 보살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친아들 유학 기회까지 빼앗아서 다녀오겠어요. 유학을 빼앗아서 다녀온다니. 둘 중 한 사람만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내가 너희를 차별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둘이 같이 유학을 보내줄 생각이었어. 너희 두 사람 모두 분명 장차 크게 될 인재들이니까. 그렇게 막내 아들과 소희는 국내 대학을 거치지 않고 곧장 유학을 다녀오기로 결정했고, 두 아이들은 반년 정도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두 아이 모두 워낙에 명석한 인재였던 만큼 둘 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떡하니 합격을 했어요. 심지어 두 아이가 인연은 인연이었던 모양인지 같은 학교에 합격을 했죠. 합격 통보를 받던 바로 그날, 저희 가족 모두는 너무 좋아서 서로를 얼싸안으며 방방 뛰었고, 두 아이가 마침내 유학을 떠나던 날에는 저희 남편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마치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는 사람처럼 말이죠. 심지어 저희 남편은 딸 시집 보내는 사람처럼 소희의 손등을 한참을 쓰다듬다가 그동안 가슴 깊숙이 간직해 놓았던 이야기를 꺼내 놓았죠. 둘 다 우리 가문과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돌아오렴. 저한테도 가업을 물려주시겠다고요? 당연하지. 소희 너는 누가 뭐래도 우리 집 식구니까. 그러니 가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가문과 회사는 어른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너는 그저 몸 건강히 잘 다녀오기만 하렴. 그 말을 들은 소희도 마치 친정을 두고 먼 시댁에 시집이라도 가는 처녀처럼 엉엉 목 놓아 울어버렸고, 지켜보던 저희 가족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막내에게 신신당부했죠. 말 안 해도 알지? 네가 소희보다 생일이 몇 달 빠르니까 너한테 소희는 누이 동생이야. 그러니 타국에서 소희 잘 보살펴주렴. 엄마가 부탁할게. 그건 소희가 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소희가 저를 친오빠로 생각하고 있다면 저도 누이 동생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소희가 저를 남자로 바라보고 있다면 저도 소희에게 남자가 되어줄 생각이에요. 그런 인사를 끝으로 두 아이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살짝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두 아이가 부부가 될 사이가 되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이에 남편은 세상 그것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며 기대에 부풀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두 아이는 결혼을 약속할 사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둘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겐 막내와 소희의 사랑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남편이 시댁 쪽 가문 내력인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거란 진단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저 또한 다급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남편 곁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주려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막내와 소희를 회사의 공식 후계자로 확정을 지어야만 했는데, 그러자니 너무나도 많은 공식적 절차와 법적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기에 당시 저로선 두 아이의 결혼식을 준비할 여력마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서둘러서 두 아이의 약혼식이라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나마도 여러 손님들을 초대해서 약혼식을 치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 부부는 부득이 가까운 친지분들만 모셔서 두 아이의 약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다만 예비 며느리인 소인의 친정 쪽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어요.
소희가 친정 쪽과의 인연은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이미 끊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초대하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의 약혼식은 저희 쪽 친지들만 참석한 채로 진행이 되었고,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소인의 친정 쪽 사람들이 소희에게 연락해서 너는 천륜도 모르는 사람이냐며 항의를 했지만, 소희도 그렇고 저희 쪽도 그렇고 일절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대화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지 금수만도 못한 것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로써 두 아이는 예비 부부가 되었고, 동시에 저희 회사의 공식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공식 후계자, 예비 며느리인 소희가 새 예비 안주인,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저희 남편은 그런 두 아이의 모습을 모두 보고 나서야 세상 그 누구보다 성실했던 한평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회사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건 남편의 장례 바로 직후의 일이었는데요. 바로 그 무렵 외국계 대기업에서 저희 회사의 새 사장이 된 막내한테 접근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새내기 사장인 막내는 그로 인한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죠. 외국계 대기업 쪽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고? 네, 어머니. 그쪽 회사가 자본력은 많지만 기술은 한참 부족한 곳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기술력 부족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외국계 대기업이 우리 회사를 인수해서 부족한 기술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겠구나. 맞아요. 저희 회사는 수출 실적도 무척 좋은 편이라서 저희 회사를 인수하면 국제적으로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회사를 매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희 회사는 대대손손 물려내려온 소중한 가업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회사를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얼마 뒤 막내가 직접 그쪽 회사에게 매각 불가 통보를 보냈는데요. 그러자 문제의 그 외국계 대기업 회사가 아주 추악한 모략질을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흠집을 내서 회사의 가치를 아주 똥값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궁지에 몰린 저희를 압박해서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려는 속셈인 것이 너무나도 뻔했어요. 저희 회사를 똥값으로 만들어서 인수해서라도 저희 회사의 기술력만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예상보다 훨씬 싼 값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러한 목적을 가진 모략질의 시작은 저희 회사의 새내기 사장인 막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였습니다. 막내가 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학회에 뇌물을 먹여서 사실상 돈 주고 사온 것이며, 박사학위 논문 또한 다른 학생들한테 돈을 줘서 대피를 시킨 것이라는 둥,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사회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다니면서 술만 퍼마시면서 허송세월 보냈다고 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막내의 병역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물론 저희 막내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병역 비리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막내는 시대 쪽 내력인 심장병을 물려받아서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았었고, 바로 그 수술 이력 덕분에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또 그랬던 덕분에 남들 군대 갈 나이에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걸 가지고서는 제가 병무청에 뇌물을 먹여서 불법적으로 막내의 병역을 면제시켰단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어요. 문제는 막내가 워낙 급박하게 사장 자리에 취임하게 된 바람에 거래처 측에선 저희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래처 측에서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저희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니 거래처들 입장에선 당연히 동요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더군다나 저희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은 주로 대기업들이었기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병역 비리에 대한 추문을 달고 다니는 젊은 사장네 회사랑 계속 거래를 하다간 자신들도 된서리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품게 되었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녀의 병역 문제는 나란 일 하시는 높으신 분들도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저희 회사를 둘러싼 상황은 순식간에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 하다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생겨나더라고요. 병역 비리를 사주하는 부모가 자식이라고 제대로 키웠을 것이며 병역 비리인 당사자인 그 집 아들이 장차 불법적인 방식의 경영을 하다가 회사를 말아먹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였죠. 물론 저희 측에서 제 아무리 무수한 증거들을 동원해가며 해명을 해봤자 막내의 병역 비리 의혹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만으로도 저희 회사는 이미 충분히 궁지에 몰려버렸는데 몹쓸 외국 회사 측의 수작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제3공장 쪽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종의 반란 모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저희 쪽 정보망에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3공장 쪽에까지 모략질을 시작한 것 같다고? 네, 3공장을 저희 회사로부터 독립시킨 다음에 자기들 회사 쪽으로 들어오도록 부추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동안 퍼뜨렸던 헛소문들은 바로 그걸 위해 진행했던 모략질인 모양입니다. 새내기 사장인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앞세워서 3공장 쪽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그 틈을 타 반란 모의에 동참하도록 만들 생각인 거죠. 이후로도 3공장과 관련된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외국계 대기업의 수작질에 동조하는 불손한 세력들이 3공장 쪽 주주들을 만나고 다닌다면서 공장을 외국계 대기업에 넘기기 위한 반란 모의에 동참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그 불순한 세력들이 다름 아닌 저희 예비 며느리인 소인의 친정 식구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부모 잃은 소희 앞에서 서로 데려가 키우기 싫다며 싸움을 벌였던 바로 그 작은 아버지랑 고모라는 작자였죠. 사실 거기까진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었어요. 애당초 3공장은 소희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난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바로 그 공장장님네 고향에 자리에 있는 공장이었는데요. 부모 잃은 소희를 거두기를 거부했던 문제의 그 고모 쪽 시댁이 3공장 지역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줏대감 가문이었거든요. 하물며 작은아버지란 사람 또한 그 지역 토박이라서 3공장의 주주들이랑은 웬만해선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거나 하다못해 어릴 적 동네 친구 사이였거든요.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 회사 쪽에서도 최선의 방어 대책을 세워놓은 참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하나 있었으니 그 소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있잖니 아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렴. 우리 소희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결국엔 자기 친정 쪽 사람들이랑 한통속이 되어서 반란 모의를 주도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사실이니? 우리 가문이랑 회사한테 제일 중요한 3공장을 정말로 외국 회사에 넘겨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 친정 식구들이랑 행동을 함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럼 그동안 넌 대체 뭘 한 거니? 당장 파혼했었어야지. 안 그래도 벌써 헤어졌으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어머니 쓰러지실까 봐서 미리 말씀 못 드렸을 뿐이고요. 네, 맞습니다. 어쩐지 한동안 소희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더니만 자기 친정 식구들과 함께 반란 모의를 주도하고 다니느라 그랬던 것이었던 모양이었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란 말이 있는 모양이었고요.
물론 당시 저는 생각 같아선 당장에 쫓아가서 소희의 머리채라도 죄다 뽑아놓고 싶었지만 그런 경거망동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오너 일가에서 그런 행동을 벌이게 된다면 저희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빠져들게 될 건 뻔했으니까요. 더욱이 은퇴한 제가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선다면 가뜩이나 이래저래 오명을 뒤집어 쓴 새내기 사장인 막내의 체면을 저 스스로 깎아먹는 셈이 되어버릴 것 또한 뻔했습니다. 그건 막내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어엿한 사장으로서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아주 든든하게 약속을 해주었고, 이후 막내는 회사를 지켜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으로 그간 있었던 모든 수작질이 외국계 대기업의 모략질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내는 인간으로선 버티기 힘든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쇼크를 일으키며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저는 막내의 장례식에 대한 기억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분명 장례를 정성껏 치른 것 같긴 하지만 당시 전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기억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첫째와 둘째 아들의 말에 따르면 그 와중에도 저는 회사를 걱정하며 즉시 중역회의를 소집해서 막내를 대신해 사장 자리에 복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중역들에게 회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으며 조문을 온 소희를 아주 담대하게 쫓아냈다고는 하는데요. 그나마도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알게 되었을 뿐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애청자분들 중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계시다면 당시 저의 심정을 공감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막내의 장례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저는 막내네 집에서 혼자 엉엉 울면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내 유품 중 하나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에 저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로 그저 멍하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아들의 부고 소식을 전달받지 않은 지인이라면 마땅히 엄마인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된 순간 저는 크게 후회했어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을 걸 하고 말이죠. 막내의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배신자 소희였으니까요. 지금 전화 받은 분이 어머님 맞으시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구나. 근데 넌 대체 무슨 염치로 이쪽으로 전화를 한 거니? 어머님께서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길래 혹시나 싶어서 이쪽으로 전화드린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이의 유품을 아직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혹시라도 제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뜻대로 통하는 듯지만 난 너와 더는 이야기 나눌 생각이 없다. 이만 끊으마. 잠시만요, 어머니. 어머님이랑 그이 모두를 위해서라도 꼭 아셔야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마침 지금 제가 근처에 있으니까 잠깐만 거기 계세요. 직접 찾아뵙고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저는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가 마냥 원수를 피해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직접 대면해서 최소한 머리채라도 죄다 뽑아놓아야 마땅한 노릇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조용히 소희를 기다렸고 약 30분 뒤에 소희가 헐레벌떡 도착했는데요. 제가 소희의 얼굴을 마주치기가 무섭게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소희가 아주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제가 그이한테 어머님껜 비밀로 하자고 부탁했었어요.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뛰어드는 것밖엔 없어 보였는데 너무 위험한 일이라 어머님께서 아시면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았거든요. 회사를 구하려고 했다고? 친정 식구들이랑 짜고서 우릴 물먹이려던 배신자인 네가?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니?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어머님이랑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말한 소희는 그야말로 제 두 다리가 후들거릴 만한 내용의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를 향해 진행되었던 모략질과 삼공장의 반란 모의가 외국계 대기업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었죠. 이에 저는 소희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고 마침내 소희가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공장 쪽 반란 모의가 처음으로 시작되던 무렵에 작은아버지랑 고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외국 기업에서 이미 몇몇 주주들을 포섭해 반란 모의가 진행 중이고 작은아버지랑 고모가 나머지 주주들을 설득해서 삼공장이 외국 기업에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일을 꾸미고 있다고. 일이 제대로 될 경우 그쪽 회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로 이미 약속까지 받았으니까 저도 동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이죠. 저도 그 집 핏줄이니만큼 이참에 제대로 한탕해서 한 핏줄끼리 호의호식 해보자고요. 그 사람들은 대체 너한테 왜 한 핏줄 운운하면서 그런 사탕발림을 했던 거라니? 부모 잃은 조카 앞에서 고아원에 보내느니 어쩌니 해댔던 양반들이 말이다. 그 사람들 입장에선 저만큼 훌륭한 무기가 또 없단 생각을 했었겠죠. 제가 예비 신랑에게 인간적으로 상종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파혼하고 돌아왔고 그토록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한 예비 시댁 내 회사는 오래가지 못해 망할 거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것만큼 훌륭한 무기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삼공장의 주주님들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독립시켜서 외국 회사로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그들과 한패거리가 된 척 하면서도 그이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다는 건 제가 그이와 어머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걸 뜻하는 얘기죠. 그동안 나한테 비밀로 하고선 그 집 식구들이랑 일부러 함께하는 척을 해왔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은 와이프 될 사람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걸 허락했단 소리고?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그것밖엔 방법이 없다면서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님께서 아시면 절대로 허락 안 하실 테니까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진 비밀로 해달라고 제가 그이한테 부탁도 했었고요. 소희와 막내는 회사를 구해내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스파이 작전을 벌인 것이었어요. 소희가 자기 친정 측에 가담한 척 행동하면서 저희 회사를 향해 이루어진 모략질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다만 소희가 그 작전에 성공해서 다량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을 무렵에 막내가 그만 심장마비로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을 뿐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서 막내의 장례식 당시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분명 소희를 쫓아내었고 그건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지만 소희는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발인까지 꿋꿋하게 장례식을 지켰더라고요. 그 기억을 떠올린 순간 저는 화가 치솟았습니다. 다만 소희가 미워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히려 화가 났을 뿐이었죠. 그렇다고 그 위험한 곳에 직접 뛰어들 생각을 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들인데. 행여 너까지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난 어떻게 살라고. 그래도 무사히 잘 돌아왔잖아요. 위험을 감수했던 덕분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아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례식 때 너한테 얼마나 모질게 굴었니. 그 죄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님께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께선 저를 칭찬하셨을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시댁을 잘 지켜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댁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머지않아 태어날 어머님의 손주에게 이 훌륭한 가문을 지금 있는 그대로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어머님, 제가 앞으로도 이 집안의 가족으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소희는 제 손에 초음파 사진을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전쟁통에도 아이는 태어난다더니만 저희 막내와 소희는 온갖 고난과 역경이 펼쳐지는 와중에도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었던 거죠. 두 사람은 그만큼이나 꿋꿋하고 참으로 담대한 아이들이었던 거고요. 더욱이 소희가 위험을 자처하면서까지 저희 가문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싶었던 이유는 결국엔 저희 가문을 향한 존경이었고 저와 남편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으며 저희 막내에 대한 사랑이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한 모성이었으니 저로선 그저 눈물만 자꾸만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소희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대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희를 꼭 끌어안아 등을 토닥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다. 널 우리 집에 데리고 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네가 배신당했다는 오해에 빠져 있었을 적에도 애지중지해온 가족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화가 났었을 뿐이지. 외간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소희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계속 가족일 거란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고난과 역경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고 영원히. 그날 그렇게 저와 소희는 서로의 몸과 마음으로 꼭 끌어안아 주었고 소희가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가져다 준 증거들 덕분에 저희 회사와 가문이 모두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소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워낙에 확실하고 양도 많았던 덕분에 저희 회사를 공격했던 문제의 외국계 대기업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그 회사 측에서 저지른 모든 불공정 행위들과 범법 행위들이 인정되어서 그들 중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관계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교도소로 직행을 했거든요. 또한 회사 차원에서도 저희 회사 쪽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을 뿐더러 우리나라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죠. 말이 좋아서 철수지 실상은 국내에 마련해 두었던 모든 사업 기반들을 잃어버린 나머지 사실상 쫓겨나듯이 퇴출당한 것이었고요. 한편 저희 회사는 소희가 이어받아 지금껏 아주 잘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막내가 소희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 가문과 소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희 가문 사람들 중에서 그걸 문제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희는 누가 뭐래도 저희 가족이며 동시에 저희 가문을 지켜준 은인이니까요. 더군다나 저희 가문의 미래 또한 아주 든든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소희와 막내 사이에서 태어난 손자가
두 부모를 쏙 빼닮아서 유독 똑똑하고 마음씨도 좋은 어린이로 자라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손자의 꿈 또한 장차 저희 가문의 가업인 회사를 이어받는 것이니만큼 저는 이제 아무런 여한도 걱정도 없답니다. 이 사연을 하늘에 있는 조상님들과 남편,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보내며 이 자리를 빌려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꿋꿋하고 성실하게 이겨내 주셨던 덕분이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